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하겠습니다. 2020년 9월 20일 일요일입니다. 날씨 아주 좋네요. 네, 일요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추석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도 이제 내려가기 전에 뭐 갈비도 해놓고 또 이제 뭐 전도 만들고 그랬는데요. 추석 뭐 되기 전에 조금 선물을 주면 좋겠는데, 그건 뭐 능력 바뀌니까 네. 잘 분석해서 가치가 올라가는지, 그리고 뭐 성장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모멘텀이 예,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포인트를 짚는 게 뭐 핵심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도 셀트론 관련해서 좀 짚어볼 생각이고요. 이번 주말 맞아서는 이제 제가 램시마였잖아요. 영국 임상을 하고 있는 코로나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 치료제로 있어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램시마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로 인한 어떤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어떤 가능성들에 대한 분석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한번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죠. 예, 유럽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달에 이제 굉장히 그 확산됐을 때보다 더 강력하게 지금 퍼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어제자로 보면 한 100명 미만으로 좀 떨어졌거든요. 뭐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무섭습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 상황은 계속 심각해지고 있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진단키트가 8월 달 다시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LG화학 관련해서 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가 발생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번에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 성장 관점에서 저점 매수 구간이다. 예, 제가 장기 성장의 어떤 관점 종목을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셀트론을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셀트론에 대한 어떤 분석은 장기적인 관점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뭐 한 달 안 오르고 뭐 이런 거는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셀트론을 분석해 드리는 포인트는 이 종목을 장기적인 성장 가치주로서 여기고 장기 성장에 동행을 하겠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시세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LG화학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공식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장기 성장의 어떤 저점 매수 구간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이 종목도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좀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LG화학에 관련된 내용들은 뭐 제가 주기적으로든 예, 그렇게 좀 분석을 해드릴 생각이고요. 갖고 계신 분도 꽤 있으신 것 같고 또 관심 가지신 분도 꽤나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워낙 이제 전 세계 이제 배터리 관련 1위 기업이잖아요. 예, 우리가 1위라는 어떤 프리미엄은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쪽도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LG화학의 위상이 쉽게 꺾일 수는 없다고 보고, 기술력이든 진입장벽이든 향후 이쪽 전방산업의 어떤 성장 그 흐름이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뭐 물적 분할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출렁거린 거는 굉장한 기회다, 그 얘기를 계속 강조드렸고 이번 주에 오늘도 역시나 이거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우선 코로나 상황이 어떤지 한번 수치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코로나 상황 최근에 100명대 계속 유지했잖아요. 이렇게 176명, 120명, 150명 뭐 이렇게. 그러다가 9월 19일자로 100명 미만 72명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방역을 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다른 어떤 국가 대비해서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K 방역 정말 박수 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확진자 수는 22,000명. 검사자 수가 이제 뭐 주말에 이제 줄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평균적으로도 지금 계속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준을 좀 유지하면서 내려가는 추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것 같고요. 더 이제 만전을 기해야겠죠.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보시면 확산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30만 명 하루에 확진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30만 명이 계속 넘어서고 있고 3천만 명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20만 명 1일 기준으로 1년 지나면 한 1억 명 될 거다 얘기 드렸는데 계산 때려보니까 와 이거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사망자가 이제 거의 100만 명이 육박하는 것 같고요. 미국이 600만 명, 인도가 500만 명, 브라질도 400만 명, 러시아가 100만 명, 이제 남미 쪽도 많이 늘어나네요. 콜롬비아가 75만 명 이렇게 되고 있고요. 유럽이 좀 심각하죠. 지금 다시 유럽이 이제 국가별로 보면 스페인과 프랑스 보십시오. 14,000명, 13,000명 이렇게 10,000명 이상으로 지금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영국도 4,300명. 그래서 지금 유럽 국가 지금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럽을 이제 좀 중요하게 좀 보는 이유가 이제 셀트론이 유럽에서 이제 임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페인이 보시면 지난 3월 달 대비해서 지금 현재 더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지금 완전히 무섭네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3월 달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어떤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3월 달을 넘어서는 그런 일별 확진자 수 증가가 지금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심각하지 않나요, 이게?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지난 3월 달, 4월 달 비해서는 아직은 낮지만 추이가 지금 증가 추이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2차 확산으로 돌입한다는 거를 수치적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되죠. 지금 뭐 100명 미만 줄었다고? 언제든 확산될 수 있고 그때 제가 이제 과거의 어떤 전염병들에 대한 2차 확산을 설명드리면서 2차 확산이 발생하지 않은 전염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좀 안타깝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언제라도 경계심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코로나 백신 매년 맞아야 한다? 국내에서도 재감염 의심 사례. 그래서 그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국내에서도 재감염 의심 사례가 대한 연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를 주도한 연구자의 이름으로 국제 논문에 게재될 것이다. 그래서 3월 달에 확진된 이제 20대 여성이 4월 초에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격리 해제 판정 받고 나서 다시 걸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계통, 변이가 발생된 다른 계통으로 이제 됐을 수도 있고, 혹은 항체 지속 기간이 짧아서 다시 걸렸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연구를 했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항체 지속이 짧았을 수도 있고, 변이가 발생돼서 다른 이제 자연적 이제 변이가 발생해서 가능성.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코로나가 이게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뭐 항체 지속 시간이 길지 않거나 이 백신들이 길지 않거나 또 이제 변이가 발생되면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새로운 어떤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매년 뭐 인플루엔자 백신처럼 매년 맞아야 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대두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방역 당국이 얘기하는 게 코로나19 백신 개발 접종 등과 관련해서 2009년 신종플루 당시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횟수는 아마 2회로 예상된다. 혹시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이상 반응 등이 신고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게 되고 이 경우 일시적인 접종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지금 백신이 개발되는 게 핵심이 되는 건데 일단은 그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게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개발이 돼서 접종에 들어가더라도 여러 가지 난제들이 어느 정도 그림이 좀 그려지죠. 그래서 어느 정도 확고한 효능을 내는 치료제들이 여러 개가 좀 나와 있어야
이게 어느 정도는 좀 해결될 수 있는,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얘기를 뭐 계속적으로 드려왔고, 그런 부분에서 셀트론이 굉장히 큰 역할을 글로벌적으로 아마 가지게 될 거라는 예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런 어떤 흐름이라는 거고, 또 이제 헝가리 연구진이 이제 그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껏 알려진 바이러스 중에서 최고의 탄성이다. 바늘을 100번 찔러도 90도 열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끄떡이 없더라. 파괴되기는커녕 원상 회복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진짜 무서운 바이러스네요. 이게 저번에 이제 그 우한 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바이러스라는 그런 폭로가 좀 있었잖아요. 저도 이제 몇 번 얘기 들었을 거예요. 야, 이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사실 저는 그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아무리 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분석을 한번 해봐도 여러 자료를 통해서 야, 이게 자연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예. 그런 어떤 연구에 대한 견해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놀라운 자가 치유력은 이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각기 다른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음을, 이 적응이라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모든 생명체는 다양한 어떤 생활 환경이라든지, 정말 옛날에 뭐 빙하기라든지,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적응된 종족만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바이러스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엄청난 자가치유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거라는 측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바이러스 지금까지 나온 어떤 데이터나 자료들을 보면 지금 인플루엔자처럼 매년 접종이나 치료를 해야 되는, 유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이러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걸 개발하는 셀트리온, 그리고 백신을 개발하는 제넥신, 저는 이거 딴 데서 먼저 만들었다? 그거 중요하진 않다 봐요. 시세 터지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셀트리온과 제넥신에 대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제시해주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창궐이 2차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에 대한 걱정할 필요 없다.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구독자분께서 제보해 주신 내용인데요. 중국 상무부 이제 홈페이지에 가면 요 기사가 떴다고 합니다. 이 셀트론이 이번에 식약처에서 2333 승인 받은 거, 그 내용 이제,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세계 지식 포럼에서 서정주 회장이 발언했던 내용들이 간략하게 요약된 그런 어떤 기사인데요. 이게 중국 정부 여기 올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여기는 그냥 아무거나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정부가 판단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북한의 인민일보인가?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셀트론을 조금 유심히 보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 뉴스의 마지막 문장에 서 회장은 중국 정부와 함께 현지 법인과 공장을 설립하기로 확정했으며 관련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걸 맨 마지막에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셀트론이 중국 정부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향후에 이제 같이 법인 공장 설립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확정을 했다는 걸 좀 이렇게 마지막에, 중요한 걸 맨 마지막에 넣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 기사가 중국 정부가 셀트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런 걸 좀 드러낸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중국과의 어떤 사업 추진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하고요. 중국 진출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크죠, 의미가. 중국이 지금 바이오 의약품, 이제 항체 의약품 시장에서 얼마나 급속 성장하고 있는지는
뭐 제가 이제 여러 번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렸었고, 그런 부분에서 중국에서 이런 어떤 발표를 했다는 거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주 유용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장 마감하고 나온 기사인데요. 로슈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가 있거든요. 예, 이거 이제 램시마랑 좀 다른 어떤 원리를 가지고서 만든 제품인데, 이 악템라라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를 가지고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코로나 관련 치료제로. 근데 이제 그 삼상 연구 결과 사실 주요 이제 효능 확인에는 실패를 했는데, 그거랑 별개로 뭐 추가적인 어떤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어떤 연구 자료에서 이제 뽑아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약물을 복용한 환자가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44% 낮아졌다고 이제 밝혔어요. 이미 이제 알고 있던 내용이긴 한데, 이거를 이제 FDA 보건 당국들과 공유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가지고 장 마감하고 뭐 시간 외로 뭐 JW 중해제약, 이게 이제 독점 판매하고 있거든요, 국내에서. 그래서 이 종목 비롯해서 계열사들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사실 임상 3상에서 실패를 한 거거든요. 주요 이제 변수를 충족 못한 거죠, 결국은. 목표로 한. 근데 뭐 렘데스비르 이런 것들하고 지금 병용 임상을 뭐 계속 진행 중이고 있는데, 뭐 그런 후속 연구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런 걸 확인한 것 같아요. 중증 치료, 이게 어떤 데이터를 이제 보여준 게 아니라 단순히 이제 입원 환자에서 인공호흡기 착용하거나 사망 가능성이 낮아졌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치를 이제 말해주는 거죠. 결과치만 이렇게 나왔다. 그게 어떤 원리인지는 이제 설명이 없이. 그래서 이제 지난 이제 7월달 이제 기사인데, 요거는 7월달 코로나19 치료에 실패했다 해가지고 사실 별로 관심권에 이제 지워져 있었는데, 보시면 로슈는 452명의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에서 악템라가 플라시보 효과 이상의 치료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으며 사망률도 떨어뜨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악템라는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 병연체에 대한 면역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 인터루킨 6 차단제로, 그 제넥신의 이제 항암제 하이루킨이 이제 인터루킨 7이거든요. 인터루킨 6 차단제로 지난 3월 일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중국 연구진 발표 이후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로 주목받았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막 연구진들이 굉장히 효능이 좋다 이런 발표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봤는데, 주요 변수를 충족은 못 시킨 거죠, 3상에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결과라고 판정이 난 건데, 지난 이제 중국에서도 보시면, 요 기사에서도 보시면 이 토실리주맙, 악담라 이제 계열이죠. 요거 이제 코로나19의 임상 증상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악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은 뭡니까? 사이토카인은 이제 억제를 좀 시켜줬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이 톨리시주맙, 이거는 면역 물질인 인터루킨 6를 억제해서 환자에서 발생하는 과잉 면역 반응을 억제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면역 물질이 나올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단백질, 그런 어떤 부분인데, 이런 어떤 부분에서 억제를 해가지고 환자에서 발생하는 과잉 면역 반응을 억제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램심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비슷한 계열의 어떤 기전인데, 원리인데, 이거를 보면서 램시마가 어느 정도 효능을 지금 뭐 내고 있다고 서정희 회장도 뭐 여러 발표에서 이제 넌지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램시마는 어떨까 하는 어떤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찾아봤고요.
코로나19는 이제 감염 후 폐를 비롯한 신체 조직에서 바이러스와 면역계와 싸우면서 염증 반응 및 폐렴 증상이 일어난다. 예.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이제 면역계가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막 폐에 막 이 폐렴 증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기로 연결돼 가지고 산소가 원활히 공급 안 되면 다른 장기들까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후 일부 환자들은 과도한 면역 반응이 발생하면서 과잉 염증 반응인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또는 사이토카인 폭풍이 발생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망가지는 거죠, 장기들. 마지막 단계인 사이토카인 폭풍은 환자의 여러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과정에서 면역 물질인 인터루킨 6가 분비된다. 토실리주맙은 인터루킨 7 수용체와 결합해서 활성화되는 것을 차단하고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항체 치료제다. 그래서 토실리주맙 같은 경우는 이 카티 치료제가 이제 그 사이토카인 폭풍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작용을 억제하는데 승인된 치료제다. 그래서 이런 어떤 원리상 써본 거죠. 코로나 쪽에. 왜냐면 코로나 환자들이 그렇게 사이토카인 폭풍이 발생하고 하니까. 그래서 악탐라를 통해서 램시마를 이제 연상해 볼 수 있는 게 코로나19 감염자들은 경증을 앓고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서는 중증 질환으로 발전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중증으로 발전하는 원인 중 하나로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불리는 과잉 염증 반응이 꼽히지만 왜 과잉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인 기전이 밝혀지지 않아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국내 이제 연구팀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이제 이거를 막 연구를 해보니까 코로나19 경증 중증 환자의 면역 세포에서는 종양괴사인자 이걸 억제하는 게 이제 램시마예요. 그리고 인터루킨 1베타. 그러니까 인터루킨 이런 어떤 계열들을 이제 억제시키는 게 아까 뭐 그 악탈마였잖아요. 그건 이제 7, 6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이토카인에 의한 염증 반응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억제시키면 괜찮지 않나? 환자가 회복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그때 영국에서 논문 발표하고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양괴사 인자 이게 이제 뭔지 간략히 이제 체크를 해보면요. 뭐 램시마 분석해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종양괴사 인자는 TNF는 염증 반응과 관련된 세포 신호 전달 단백질로서 급성기 반응을 유도하는 사이토카인이다. 사이토카인이에요.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그래서 종양괴사 인자의 주요 역할은 면역세포의 활성 및 기능 조절이다. 세포 사멸과 염증 반응을 매개하며 종양의 생성과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만약 종양괴사 인자의 생성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으면 이런 병들이 발생하죠. 알츠하이머, 악성 종양, 건성, 염증성 장질환 같은 다양한 질환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 자가면역 질환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TNF를 억제하는 게 코로나 이제 치료제로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원리는 이렇게 좀 밝혀진 거죠. 연구 결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효과를 내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최종적인 결국은 환자 퇴원 비율이 높았다. 사망 비율이 낮아졌다. 근데 악템라 같은 경우는 로시의 악템라 같은 경우는 3상에서 최종적으로 이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주요 이제 그 타켓 그 탑라인 그거 이제 충족하고 거기에 따라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해야 이제 여기 제품화 될 수 있고 승인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환자가 많이 막 퇴원했다, 사망자가 줄었다 이런 거 기사만으로는 이게 성공할지 말지
악템라도 그랬고 램시머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종양괴사인자 TNF 알파, 요걸 이 몸에 있는 이제 수용체하고 결합되면서 세포 사멸, 염증 막 이런 걸 일으키는데, 억제제가 이거를 이제 막는 어떤 그런 이제 원리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서 이 TNF 알파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하는데, 항체를 넣어줘가지고 TNF랑 결합시켜서 수용체랑 이제 결합하지 못하도록 TNF 알파 결합해서 중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염증 완화 및 개선을 시킨다. 이런 원리로 램시마가 이제 쓰이고 있는 거고, 병을 이제 완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의 정말 이 지금의 셀트리온을 만들어준 최초의 그 제품 램시마. 램시마가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의 시그니처죠. 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대명사 램시마인데요. 셀트리온이 개발한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주요 적응증으로 하는 대표적인 TNF 알파 억제 치료제입니다. 램시마는 현재 FDA와 유럽 의약품청 EMA를 비롯해 약 80여 개국의 규제 기관으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램시마의 성분인 인플렉시맙은 강력한 TNF-알파 억제제로 자가면역 반응에 의해 이상 발생한 TNF-알파에 인플렉시맙의 항체가 결합해서 중화시킴으로써 염증과 고통을 덜어줍니다. 또한 램시마는 인플렉시맙 성분 치료제 중 유일하게 정맥 주사 제형과 피하 주사 제형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치료제입니다. 한편 셀트리온이 보유한 또 하나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트룩시마는 신체 면역 작용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B세포를 타겟으로 하는 리투키막 성분의 약품입니다. 트룩시마 역시 FDA와 EMA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판매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트룩시마가 이제 혈액압 쪽에 이제 주요 치료제로 쓰이고 있지만 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도 이제 작용 기전을 갖고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죠? 그래서 램시마를 가지고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악템라도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를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고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더 높은 효능을 내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100%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성공 확률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자가면역 질환 관련된 치료제를 가지고서 하는 임상 중에서는 가장 높은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런 어떤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서정 회장 이번 이제 세계 지식 포럼에서도 얘기를 했죠. 환자가 태어난 비율이 높고 효능이 좋은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사이토카인 폭풍 억제를 위해서 램시마 지금 현재 영국에 있는 4개 기관과 함께 연구 진행 중이고 임상 이상 200명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머지않아 나오게 될 건데 언제 나올 거라는 예상은 전혀 우려선 할 수는 없죠.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램시마 코로나19 개선에 효과가 있다. 이 기사를 한번 좀 볼게요. 셀트리온의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마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된 자가면역 질환 환자의 상태를 크게 개선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램시마가 코로나19 환자의 염증을 개선시켰다는 사례가 발표되며 됐다며 코로나19 치료에 자가면역 질환 의약품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의 이제 한 환자가 이 궤양성 대장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코로나19 감염된 거예요. 이 궤양성 대장염 치료를 받다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맞는 약이 램시마잖아요. 이때는 그 류마티스만 이 승인받은 거였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의사가 이제 원해 처방을 내린 것 같은데 이 램시마를 처방하고 투여하자 일주일 만에 완치됐다고 밝혔다. 애초 환자는 기계장치의 도움을 받아 호흡을 이어가는 등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궤양성 대장염 상태도 심각했다. 야, 근데 완치가 됐다. 그러니까 단순히 요 사례로서 이제 성공할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가능성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례죠. 그래서 여기 이제 치료를 총괄한 의사가 자가면역 질환 성인 환자가 램시마를 투여받은 뒤 코로나19와 궤양성 대장염 모두 개선된 첫 사례. 이번 치료 내용을 세계적인 소화기계 의학 저널인 허트에 게재했다. 이걸 그냥 놔둔 게 아니라 게재를 했어요. 의학 저널에. 그리고 이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소속 마커 펠드만 박사, 이 유명한 교수죠. 마커 펠드만 박사는 4월 의학학술지 란셋, 이 굉장히 유명하고 저명한 데입니다. 란셋에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TNF-알파 억제제 처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원리에 대해서 논문에 의학저널에 게재된다는 거는 이 작용 원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렇게 올렸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귀납적으로 환자가 뭐 퇴원 확률이 높았다, 사망 확률이 낮아졌다, 완치가 됐다 이런 귀납적인 걸 가지고서 흰색 백조가 여기서도 발견되고 저기서도 발견되고 미국에서도 발견되고 유럽에서도 발견됐으니까 백조가 힐 것이다. 모든 백조는. 그리고 코로나 환자는 다 치료가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원리를 밝힌 거죠. 예. 사람은 누구나 죽고 나도 사람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는다. 이런 어떤 연역적인 논리를 펼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그 논문에 이렇게 게재됐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통계적인 어떤 오류에 빠지는 게 그런 어떤 귀납적인 오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 논문의 두 가지에다가 그냥 싹 다 올려버렸다는 것 자체는 이 램시마의 성공 가능성을 상당히 말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셀트론 헬스케어 관계에서는 램시마가 영국에서 진행되는 임상을 통해 코로나19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셀트론 그룹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및 진단키트 개발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제 셀트론은 램시마 SC 추가 적응증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히면서 현재 영국에서는 펠드만 박사 및 버밍엄 대학병원 등이 참여한 연구팀 주도로 램시마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4월달에 란셋이라는 여기에 논문이 발표됐죠. 그래서 펠드만 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의 혈액과 조직에는 염증을 증폭시키는 TNF가 아까 설명드린 종양이 괴사 인자가 존재하며 이를 통해 폐 등에서 염증이 증폭되는 사이토카인 폭풍 이게 이제 발생해서 코로나19의 환자가 심각해지고 중증으로 가면서 장기가 망가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코로나19 치료에는 TNF를 타깃하는 TNF-알파 억제제가 가장 적합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20년이 넘게 처방돼서 안정성이 입증된 인플렉시맙 등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 이렇게 이제 논문에서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영국에서도 보면 레미케이드도 있고 램시마도 있는데 왜 램시마를 가지고서 하는 걸까? 예. 그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뭐 그 이유는 이제 거기다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이 일본 연구팀이 이제 램시마하고 레미케이드, 이 오리지널하고 분석을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부작용 관련해서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가 훨씬 낮은 부작용의 어떤 부분을 나타냈어요. 일본이 뭐 굉장히 철저하잖아요. 의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선진국이고 근데 이런 어떤 연구를 했는데 램시마가 레미케이드보다 훨씬 낮은 어떤 부작용을 보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더 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영국에서 왜 램시마로 임상을 할까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건 뭐 제 생각일 뿐이지만 그래서 제 이제 카페에다가 올려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제 카페 가시면 버드송님이라는 분께서 이
램시마에 대한 코로나 이제 연구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는 자료들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따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인플렉시맘 이 치료제도 항체 치료제도 부작용들이 좀 있어요. 보면 이상 사례가 이게 이제 폐렴 그리고 이게 간질성 폐질환 폐 쪽이 많죠. 그리고 이게 폐결핵 감염 그리고 폐혈증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훨씬 더 바이오시밀러 쪽 램시마죠. 적은 어떤 이상 보고 사례를 보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어디에 연구냐면 일본 후생성 산하기구인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가 운영하는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로 약물 관련 부작용을 감시하기 위해 자발적 보고서를 수집한다. 그래서 여기 박사팀이 일본에서 바이오시밀러가 처음 출시된 2014년 3분기부터 2018년 4분기까지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에 제출된 부작용 보고서를 분석했다. 근데 처방은 오리지널이 더 많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어떤 건수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시밀러가 적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거보다는 이제 비율이 중요한데 비율이 오리지널보다 바이오시밀러가 더 작았다는 거예요. 감염 관련된 이상 반응.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작용 부분에서도 참 동등한 효능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램시마가 더 작은 그 부작용을 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것 같고요. 일본 연구진 발표가 결핵은 인플렉시맙2에서 심각한 이상 반응이다. 이번 결과에서도 결핵 연관성은 오리지널이 바이오시밀러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연구 결과가 있었다는 것 자체 고무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버드 의대 교수진 등 코로나19 장기 면역 안 생기는 이유 규명. 아까 이제 항체 지속 기간이 조금 작다. 지금 작을 가능성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예상되잖아요. 왜 그럴까? 코로나19가 다른 바이러스하고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 장기 면역이 안 생기고 항체 지속 기간도 왜 이렇게 짧게 나오는 그런 보고들이 좀 있는 걸까? 그거를 이제 연구진들이 이제 규명을 하는 게 이제 역할인데, 이 기사가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사이토카인 폭풍이 항체 형성 필수 요소인 배중심을 형성을 방해시킨다. 이게 바로 비세포 장기 면역, 이제 후천 면역이잖아요. 비세포 장기 면역 기억을 차단한다. 그래서 뭐 의미 있는 기사인데 뭐 그렇게 많이 이게 알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미국 하버드 의대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등의 교수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한 번 걸렸다가 회복돼도 장기 면역이 생기지 않는 이유를 규명했다. 최근 보고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경우 앓고 나서 항체가 생겨도 대부분 얼마 지나지 않아 기능이 떨어진다. 길어야 3개월이면 항체가 풀리기도 한다. 연구진은 질 좋은 항체 형성에 꼭 필요한 배중심 구조가 림프절과 질화에 생기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이 같은 학설을 의학저널 셀에 발표했다. 이걸 또 이제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림프가 밀집한 림프 소들이 항원을 포착하면 그 중심부에 둥글게 밝은 영역이 생기는데 이를 배중심이라고 합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이 감염했을 때 항체를 만드는 이 비세포, 바로 이 배중심에서 장기 면역 기억을 가진 성숙세포로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중심의 형성을 방해하는 게 바로 중증 코로나19 환자에게 자주 나타나는 사이토카인 폭풍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 감염됐을 때 생기는 그런 항체를 그 다음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이 또 그 장기 면역 기능을 가지면서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면역 기억을 가진 요게 배중심, 요게 이제 안 생기는 게, 형성을 방해시키는 게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골고리 원리를 밝혀낸 거예요. 결국 과도한 사이토카인이 건강한 항체 형성까지 막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이토카인이 이거 억제시켜버리는 게 장기적인 어떤 면역 기억을 차단시키는 그런 어떤 방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방해를 억제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환자는 배중심 형성에 관여하는 도움 T세포가 발달하지 않는다고 처음으로 규명한 것이다. 실제로 중증 코로나19 환자는 배중심 자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필라이 교수팀은 앞서 감염 질환을 가진 생쥐 실험에서 사이토카인의 일종인 이 TNF 수위가 높으면 도움 T세포와 배중심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냈다. 야, TNF. 이거를 억제시키면, 항체 유지시키는 거를, 상당 기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장기 면역 기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중증 코로나19 환자는 배중심이 형성되어야 할 부위에서 다량의 TNF가 관찰됐다. 코로나19 환자에게 배중심이 생기지 않는 건 집단 면역의 발생에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집단 면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필라이 교수는 배중심이 형성되지 않으며 해당 바이러스를 오래 기억하지 못해 항체가 생기더라도 효과는 단기간에 그친다. 코로나19에 결렀다가 회복한 뒤 6개월쯤 있다가 다시 걸리거나 심지어 여러 차례 반복해 걸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고 있죠. 이 원리가 상당히 주장을 한 거잖아요. 연구 결과. 근데 맞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지금 현재 코로나19 걸렸다가 회복된 뒤 다시 걸리기도 하고 여러 차례 또 반복되고. 그러니까 계절성으로 유행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근거를 이제 제시한 거고, 그러면 이 근거를 어떻게 보면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해야 되는데, 그게 TNF 억제제가 될 수 있다는 임상을 해볼 수 있는 이론적인 토대가 또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코로나19 장기 면역 안 생기는 이유 규명.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램시마의 성공 가능성을 좀 높게 바라다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셀트론, 결국은 이제 램시마의 성공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됐는데요. 100%라고 누구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이론적인 어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면, TNF 알파 억제제가 램시마가 코로나19 환자의 어떤 치료에 상당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트론 기술적인 어떤 흐름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하루 뭐 이틀 뭐 한두 달 상간의 흐름 자체가 중요한 포인트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지금은 뭐 계속적으로 누르는 형태잖아요. 누르는 형태고, 뭐 더 이상 뭐 빠지는 형태도 아니고, 그리고 정배열 상태는 유지되고 있잖아요. 뭐 정배열을 깨진다든지, 주요 이평선을 붕괴하다든지, 대량거래 터지면서 장대 음봉으로 꺾인다든지 이러면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코로나 이제 임상에서 뭐 실패한다든지, 램시마 쪽에서 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임상이 중단돼서 뭐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게 있다면 미리 주가는 움직이게 될 거예요. 미리 막 장대 음봉에 거래가 막 터지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그대로 이제 우상향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 일이 혹여라도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기업은 기본적인 본업 자체의 성장이 워낙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어떤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론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보세요. 장기적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장기 성장하는 주식으로. 기본 바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시세 안 터지는 거 이제 아주 일부의 어떤 분들께서 덧글로 그런 어떤 토로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90% 이상의 주주분들은 셀트리온 그룹2를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세가 뭐 올라갔다 좀 밀리거나 못 가는 거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해서 뭐 다른 어떤 코로나 바이오 섹터 주 대비해서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으실 거예요. 저랑 비슷하게. 저도 뭐 그렇게 개의치는 않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이 기업을 보다 더 잘 이해를 해보세요. 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 이 대부분의 이 대부분의 이런 어떤 과거에 이제 이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본업 자체의 흐름도 어떤 강점을 갖고 이어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주가 뭐 이렇게 빠진 것도 아니죠, 사실은. 아니 고점 대비 한 30% 40% 빠졌으면 좀 처참할 수는 있죠. 고점 대비 10% 안짝으로 10% 내외죠? 빠지는 수준이? 이건 조종도 아니에요, 조종도. 조종이라 볼 수 없어요. 조종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누르는 거예요, 지금. 누르잖아요. 내려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집이라 얘기 드린 강력한 근거들이 있거든요. 그런 근거들의 바탕에서 저는 흔들릴 이유도 없고,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구독자분하고 카톡을 하는데 질문을 주셨는데 한번 같이 공유해도 좋을 것 같아서 성함은 제가 가려드리고 설명드리면 이런 궁금증 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공매도 세력이 막 하도 눌러가지고 이분께서는 또 추매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한 2억 정도 추매를 하셨고 싸게 뭐 기회를 줬다. 싸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공매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셀트리온의 성장성이나 매출 영업이익도 역대 최고를 분기마다 경신하고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연말 나오는데 공매도가 물러가지 않죠? 주가가 올라가면 큰 손해를 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고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으신데 그 공매도 세력에 대한 부분은 사실 다 추측일 뿐이에요. 사실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근거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추측이고 그들이 뭐 얼마나 이제 이 대차한 기간이 어떻게 되고 언제 상환하고 뭐 손실을 어떻게 보고 이건 우리가 뭐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정확한 거는 회사의 기업의 가치와 성장이 이루어지면 모멘텀이 코로나 치료제가 만약에 뭐 3 이상 좋은 효능 나오고 3상 넘어가고 이러면은 이거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공매도는. 그러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일요일날 램시마를 분석해드리고 있겠어요. 공매도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고 있겠어요. 이 기업의 가치가 성장하는 거가 핵심이고 가장 간단해요. 단순하고 저런 걸 뭐 공매도가 얼마나 손해볼지 왜 안 물러가는지 이런 거는 우리가 분석해서 알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알 필요까지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는 이것저것 막 어떻게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신경 쓰고 투자 판단에 활용을 했는데요. 소용이 없습니다. 현재는 아주 단순해요. 가치가 올라가는데 뭐 그 무엇이 소용입니까? 그 무엇이 장애물이에요. 셀트리온이 지금 보십시오. 옛날에 2, 3만 원 하던 게 지금은 30만 원 호가하고 있어요. 가치가 성장하니까 올라왔잖아요. 공매도 엄청난 손실 봤잖아요. 본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치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공매도가 왜 그러는지를 분석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유일하기 때문이에요. 좀 너무하죠. 좀 너무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알 수도 없잖아요. 알아낼 수도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가치의 성장 분석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더욱 건설적이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투자의 어떤 노하우, 가치관들을 만들어 나가고 높여가는데 필요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셀트리온만 평생 투자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가지기 위해서는 가치를 분석하고 가치의 성장을 추적하고 그 노하우를 쌓아나가는 게 더 핵심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분께도 그런 어떤 답변을 드렸던 거고, 이런 내용은 제가 한번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LG화학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LG화학 장기 성장 주고요. 이 분야, 배터리 분야에서 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예, 분명히 이제 셀트리온과 같은 그런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기업이고요. 이제 우상향 패턴의 정배열로 흘러가는 흐름이에요. 예, 이번에 물적 분할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의견이 팽팽한 거는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는 저는 굉장한 기회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공식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추천을 드립니다. 장기 성장 가치주로서 예, 저가 매수의 기회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향후에도 LG화학에 대한 분석은 해드릴 생각이고요. 예,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투자는 안정성을 담보하면서 성장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셀트리온과 비등한 어떤 성향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개인들은 대량으로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쓸어갔어요. 저는 개인들이 막 이걸 따로 떼가지고 예, 회사만 이득 본다는 그런 논리에 동의하지 않고요. 그런 동의를 하는 측에서는 분명히 선동하는 측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있어가지고 자신의 기준을 확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남들의 선동돼서는 절대 주식으로 성공할 수가 없고요. 항상 감정의 흔들림을 가지게 돼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건 굉장한 선동이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선수들은 이걸 굉장한 기회로 여기면서 예, 투자를 시작하거나 예, 추가적인 투자를 단행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LG화학은 이건 기회다 얘기를 드렸고, 역시나 이번 주말을 잡아서 또다시 설명을 좀 드리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LG화학에 대한 투자 전략은 예, 장기적인 어떤 예, 홀딩 관점으로 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셀트리온과 더불어서 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LG화학이 이제 분할 전에는 이렇게 전지사업 본부가 있어요. 예, 여기서 이제 배터리 사업을 이제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석유화합에서 번 돈 가지고서 여기도 투자하고, 뭐 첨단 소재나 뭐 이 의약품 쪽에서 번 걸 가지고서도 여기도 또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예 따로 떼서 100% 자회사 형식으로 물적 분할을 하죠. 이런 형식으로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립적인 법인으로 간단 거죠. 사업본부가 아니라 독립적인 법인. 화학에서 번 걸 가지고서 여기에 투자할 수 없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독립법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분할에 따라 가지고 자산이나 부채를 이렇게 나눠서 신설회사를 가져간다, 꼭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명은 LG 에너지 솔루션. 예, 사업 목적은 뭐 당연히 예, 배터리 셀백, 소재 제조 판매, 종합적인 어떤 2차 전지 회사고요. 배터리 케어 리스 충전 재사용 등 배터리 생애 전반에 걸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장기 전략은요, 글로벌 1위 지위를 유지한다. 차세대 전지 R&D를 투자한다. 이걸 토대로 다양한 사업 영역으로 확대한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 뭐 지금 보면 LG화학, 삼성 SDI, CATL, 중국 기업이죠. 이렇게 비교한 부분이고요. 매출액 부분에서는 뭐 LG화학이 뭐 압도적으로 크죠. 화학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CATL도 이제 중국 정부가 밀어주니까 예, 당연히 이제 이익률도 높고, 예, 이익률도 높고 이제 매출액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근데 이제 글로벌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아니죠, CATL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예, LG화학이 어느 정도는 독주 체제를 갖춰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테슬라랑 또 결별을 했기 때문에 이 점유율 자체가 향후엔 뚝뚝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LG화학이 대규모 지금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확장을 지금 설비 투자를 굉장히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2020년도 지금 보시면 24%의 이제 MS 배터리 분야에 이제 1위 점유율을 가지는데요. 이게 점점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요. CATL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삼성 SDI도 조금씩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결국 확고한 1위 지위는 현재로서는 LG화학이 상당 기간 좀 독주체제를 가져갈 거다는 게 이제 플로우죠. 흐름이죠. 테슬라는 손 잡았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왜냐면 이게 또 이제 반도체라든지 OLED 뭐 디스플레이 같이 당연히 이제 그것도 계속적인 투자가, 카펙스 투자가 들어가야지만 생산량을 증폭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인터넷 플랫폼이야, 뭐 추가적인 투자가 뭐 서버 투자 빼고는 많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률이 증폭되어가는 그런 어떤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 분야는 이 제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펙스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매출과 이익을 이제 유지시켜 나가거나 성장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 그 점을 좀 우리가 이 사업을 이해를 해야 되죠. 아마존, 구글, 뭐 애플 이런 기업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요 사업부문 분할을 추진하면서 이 컨퍼런스 콜을 이제 주최를 하면서 거기에 몇 가지 이제 Q&A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분사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밝혔냐면, 현재 전지 사업 부분은 글로벌 MS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원 투입과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서 분사를 결정했다. 분사 후 신설 법인은 2024년 매출액 30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하이 싱글, 이제 한 자릿수에서 높은 단계, 뭐 8, 9% 이렇게 뭐 7, 8, 9% 이 정도를 전망하는 것 같고요. 하이 싱글의 실적을 이룰 것으로 전망합니다. 분할 방식을 물적 분할로 선택한 배경은, 해서 가장 큰 원인은 분할 후 외부 자금을 유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인적 분할보다 물적 분할이 장점이 더 크다고 판단했으며, 기존 LG화학과의 R&D, 전지재료 협업 등 모 자회사 간의 시너지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 회사의 경영적인 판단을 신뢰하고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다 더 이제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빠른 어떤 자금 유치라든지 원활한 자금 유치를 위해서는 물적 분할이 더 유리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업의 성장 가치에 대한 관점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물적 분할을 통해서 상당히 더 나은 어떤 이 기업의 성장의 어떤 발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중장기적으로 카펙스 규모 감안 시 IPO 및 차입 등을 통한 외부 자금 조달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현재 전지 수요 급증하고 있어서 향후 자동차 전지 카파 확대를 위해서 연간 3조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3조 원. 근데 지금 화학업종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고 향후에도 그렇게 좋을 만한 상황은 아닐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사실 이 3조 원이라는 거를 이 화학 사업 비즈니스에서 계속 충당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연간 이 정도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고, 이거를 분할해야 되는 확실한 이유인 것 같고요. 분사 전에는 현금 흐름 측면에서 현금 창출 대비 카펙스 규모가 컸으나 21년부터는 수익 확대가 예상되며 현금 창출 규모와 카펙스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다. 돈 벌어는 가지고 설비 투자 계속하면 뭐 똔똔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또한 일정 부분은 조인트 벤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캐시 부담은 적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 조인트 벤처, 뭐 유럽에 뭐 진출해가지고, 뭐 미국에 진출해서 뭐 GM하고 같이 조인트 벤처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조금 자금 전달 그 부담이 줄어들죠. 향후 IPO 감안해도 지분의 많은 부분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유지할 계획인가?
종속법인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배력을 유지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LG화학과 배터리 신설법인의 시너지를 감안했을 때 최소한 7, 80% 수준의 보유는 필요할 걸로 판단한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지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LG화학 주주들이 그렇게 요동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회장도 다 생각이 있는 거고, IPO 시점에 대한 대략적인 타임라인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IPO 시기 규모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계획된 바 없다. IPO를 바로 추진하더라도 통상 1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1년 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 이상 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기도 하고요. IPO 이외에 다른 유형으로 자금 조달할 계획이 있는가? 뭐 외부 차입이라든지 뭐 에쿼티 파이낸싱, 뭐 프리 IPO 뭐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IPO 시 한국 거래소에서만 상장할 계획인지 이거 좀 중요하죠.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한국 외 시장에 대한 상장은 적정성, 규모, 자금 조달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성은 열어둘 것이다. 근데 한국에서 상장을 하려면 시간이 꽤나 좀 필요할 거거든요. 네, 절차가 이제 필요한데 이거 나스닥에 상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는 보여요. 나스닥. 네, 그 기사 하나 좀 볼게요. 한국으로 상장을 그냥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뭐 나스닥으로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혹은 한미 동시 상장. 이게 제일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과거에 이제 LG 필립스 LCD도 이제 지금 LG 디스플레이죠. 요것도 이제 한미 동시 상장을 했었거든요. ADR 형태로 미국에. 예,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재밌는 게 이번에 그 분할 기일을 12월 1일로 잡았어요. LG화학이. 이게 뭐냐면 그 한 달치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왜 이번 12월 1일로 잡아가지고 굳이 한 달치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게 실적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건가? 이런 의문들을 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한쪽에서는 나스닥 상장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분할기일 설정이 아니냐 이런 어떤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뭐 얘기들이 좀 의견이 나올 것 같은데 어찌됐든 한미 동시상장 혹은 나스닥 쪽에 대한 상장도 분명히 열렸긴 해요. 예, 그런 부분에서 LG화학의 향후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것들은 설이긴 하지만 그래도 LG화학 입장에서는 나스닥에 상장한다면 결국 세계 무대로 이제 사업을 펼쳐야 되는 그런 어떤 기업으로서 그리고 향후 굉장한 고성장을 하고 테슬라라는 기업이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성장을 하면서 미국에서 큰 또 사업을 펼쳐야 되는 어떤 LG화학 입장에서는 나스닥 상장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큰 장점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상장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 요건들이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근데 최소 이제 1년 이상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75만 달러 이상의 이익만 달성하면 그 나스닥 상장 조건에 이제 부합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LG화학이 이번에 12월 1일로 분할기를 잡은 부분이 나스닥 상장을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의견들이 계속 쏟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사의 이제 마지막 부분 보면요. 컨퍼런스 콜에 참석했던 한 애널리스트는 LG화학이 자회사에 나스닥 상장을 고민하는 인성이었다라고 평가했다. 허허. 어쨌든 뭐 IPO 관련된 방식 이런 부분들은 뭐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들이 나올 텐데요. 그만큼 시장에서 화두가 되는 거고요. 이 기업의 성장의 흐름, 가치는 뭐 지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이슈가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되고 관심이 높아지고 그런다는 건 전 좋은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LG가 이제 30%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뭐, 분사 결정 자체는 다음 달 31일 날 임시주총에서 해야 돼요. 총 발행 주식수의 3분의 1 동의, 뭐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제 이상이 필요한데요, 동의가. 어찌됐든 3분의 1 이상의 동의 부분에서는 LG가 최대 주주로서 30% 갖고 있기 때문에 유력하죠, 통과가. 근데 이제 국민연금, 뭐 기관 투자자 이쪽이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기관 투자들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자들의 어떤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동의를 좀 얻기 위해서는 뭔가 좀 나스닥이라든지 한미 동시 상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제가 컨코를 간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인상이었다. 나스닥 상장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우상향 패턴을 지금 만들어내기 시작했거든요.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배터리 전기차의 어떤 시장에 이 태동하는 어떤 국면, 본격 시작하는 어떤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국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거 뭐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굉장히 강력한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딱 10년 전에 2008년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굉장히 폭발적인 실적 성장을 동반하면서 주도주로서 움직일 때 주가 흐름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때 이제 이랬거든요. 서프라임 모기 사태 겪으면서 폭락하고, 그 뒤로 이제 이런 어떤 굉장한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상승 국면을 만들어냈거든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워낙 지금 또 대세 상승장이고 풍부한 유동성이 대기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LG화학에 대한 어떤 수급이든 모멘텀이든 실적이든 트렌드든 모든 게 지난 2009년도, 10년도, 11년도에 차정 부흥 때의 어떤 대장주 위력, 그게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흐름에서 본다면 이제야 이제 초기 지점이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은 굉장히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뭐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다음 주 정말 추석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추석 전에 활짝 웃으면서 또 친척 친지들을 볼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네, 하여튼 항상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 좋은 분석들을 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신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월요일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